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상철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15일 캐나다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에 초청을 받아서 참석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대통령의 첫 해외 순방이자 가자 정상외교 데뷔 무대로 이를 계기로 트럼프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이 이뤄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소식 준비했습니다. 저는 1분 뒤에 돌아옵니다. 네, 오늘 뉴스탑10과 함께해 주실 뉴스 고수 네 분 소개합니다. 네,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약 20분간 통화했습니다. 한미 정상의 첫 통화, 늦어지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도 한때 있었지만 대통령실이 전한 통화 분위기를 들어보니 비교적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개인적인 여러 이야기들도 오갔다고 합니다. 이 골프 얘기도 나왔다고 하는데요. 바로 대통령실의 설명 먼저 확인하시죠.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이재명 대통령에게 당선 축하 인사를 건넸고 이재명 대통령 역시 트럼프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했습니다. 두 대통령은 한미 간 관세 협의와 관련 양국이 만족할 수 있는 합의가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노력해 가기로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을 방미 초청하며 가급적 이른 시일 내에 만나기로 했습니다. 서로의 정치 여정, 골프 실력 등을 이야기 나누며 친밀한 분위기를 형성했습니다. 예, 장윤 변호사. 네. 이재명 대통령이 G7 정상회의 초청받아 참석했다. 맞습니다. G7이면 선진국들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아직 회원국이 아닌데 네. 우리나라를 초청했다. 어떤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까요? 일단 첫 정상 외교에 이 다자간 외교 채널을 통해 가지고 데뷔전을 치르게 됐다. 이런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통상 역대 대통령들 이제 민주화 이후에 치러졌던 대선에서 선출된 대통령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이 첫 순방지가 미국이었습니다. 그랬던 것 같아요. 예, 다만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나토 회의에 이제 초청을 받아서 감으로 인해서 좀 유사하게 이제 다자 외교에서 데뷔전을 가졌다는 공통점을 갖게 됐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첫 정상회담까지 가는 데는 이전 대통령들 같은 경우에는 뭐 길게는 9개월, 한 4, 5개월씩 소요가 됐었다고 오래 하더라고요. 걸렸군요. 그렇습니다. 뭐 평균치로 환산을 하더라도 50일을 훌쩍 넘기는 그런 기간이 걸렸는데 이번에는 뭐 외교 상황이 상당히 다급하기도 하고 또 그 직후에 또 G7 회의가 예정돼 있고 또 초청을 받은 만큼 굉장히 좀 숨가쁘게 외교 시기에도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재명 대통령이 4일 날 취임했으니까 15일 날 캐나다로 가게 되면 11일 만에 외교 무대에 데뷔하게 되는 맞습니다. 거예요. 거기서 이제 양자회담도 할 것이고 다자회담도 할 것인데 지금 대통령실 굉장히 바쁘겠습니다.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다음 주 일요일 날 떠나기 때문에요. 어제 있었던 통화에서는요. 한미 동맹에 대한 중요성을 당연히 강조했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승리를 축하한다고 했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 물론 20분이니까 또 첫 번째 전화 통화이기 때문에 깊은 내용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런 얘기들이 오고 갔다고 합니다. 관세에 대한 조속한 합의를 한번 이뤄보자. 한미 정상회담 한번 해보자. 미국으로 초대하겠다. 이런 약속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골프 약속을 잡았다고 합니다. 매달 며칠 날 골프하자 게 아니라 자 미국에 오게 되면 한번 우리 골프 실력을 한번 겨뤄보자. 이런 얘기도 있었다고 하고 과거에 있었던 피습.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1월에 트럼프 대통령은 작년 7월에 총기 피습이 있었죠. 그런 얘기도 함께 나누면서 참 정치라는 게 힘들다라는 이야기를 공유를 했다고 합니다. 정익진 변호사, 네네. 어떻습니까? 이게 바로 당일날 이루어지지 않고 한 며칠 걸렸다라는 이제 이야기를 하는 부분도 있는데 사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과도 통화하고 뭐 푸틴 또 총리하고 통화하고 해서 대통령하고 통화해서 꽤 다른 일정들이 많았던 모양이에요. 글쎄요, 한미 동맹은 세계적으로 가장 강력한 동맹 중에 하나인데 우리나라 대통령이 취임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전화도 안 한다. 이건 조금 이상하다 생각을 했는데요. 드디어 이제 어젯밤 6일 밤이죠.
밤 10시부터 우리 시간 밤 10시부터 20분간 통화가 있었다라고 예. 하는데 미국 현지 시각으로는 오전 9시였대요. 그러네요. 그다음에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6월 4일에 취임했으니까 4, 5, 6 취임 사흘째 그 사흘차에 예. 그 전화 통화가 있었던 건데 뭐 늘 그렇듯이 의례적으로 축하 인사하고 고맙다 이야기를 했을 거고 그다음에 한미 동맹 발전시키자 이런 이야기는 의례적인 이야기일 거고요. 조금 구체적인 이야기라고 하면 제가 봤을 때는 관세 관련된 이야기가 좀 있었던 것 같고 예. 그다음에 우리 입장에선 가장 현안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첫 번째로 주한미군을 좀 이렇게 뺀다 그런 이야기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 이야기 있고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방위비를 거의 뭐 9배 가까이 올리겠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없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민감할 수밖에 없는 게 북핵 문제일 텐데 북핵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구체적인 이야기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다음 조금 전에 앵커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적인 이야기, 트럼프 대통령이나 이재명 대통령이나 마찬가지로 암살 위험에 처했던 그런 경험이 있었으니까 그다음에 흥미로웠던 건 뭐냐면은 어느 분이 먼저 말씀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골프 관련해 가지고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당연히 트럼프 대통령 아닐까요? 트럼프가 그렇게 골프를 좋아하나 보다 어쨌든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예. 그런데 골프는 이렇게 전화로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직접 만나 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뭐 최소한 한 5시간은 같이 있어야 되는 그런 거니까 골프 라운딩 하자라고 하는 건 당연히 정상회담을 하자는 이야기인 거고 예. 그다음에 이거 뭐 몇 달 뒤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뭐 1년 뒤, 2년 뒤 그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 조만간 그 골프 라운딩을 통한 한미 정상회담이 그다음에 한국에서 골프 라운딩 할 것 같지는 않으니까 예. 미국에서 있을 것 같다는 그러한 예상이 됩니다. 예. 자, G7의 초청을 받아서 15일 날 캐나다로 이재명 대통령이 출국을 하는데 주요 7개국 정상회담 이게 1970년도에 설립이 된 건데 미국과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캐나다 이렇게 7개의 나라가 있습니다. 러시아가 한때 들어가서 G8으로 확대가 됐다가 러시아가 일부 전쟁을 일으키면서 다시 빠져서 G7으로 현재 바뀐 상태입니다. 강성필 부대변인, 네. 지금 캐나다에서 열려요. 네. 캐나다에서 열리니까 여러 정상들이 한꺼번에 갈 겁니다. 뭐 여기 초청받은 나라가 우리나라 말고 더 있을 테니까요. 네. 그러면 캐나다에서 다자 외교, 거기서도 뭐 물론 트럼프 대통령과의 양자 회담이 있을 수도 있고요. 뭐 일본 총리라든지 또 독일 총리와도 만나서 이야기를 할 수도 있을 텐데 혹시요 만에 하나 저희가 지도를 하나 준비했는데 캐나다에서 다자 회담을 마치고 혹시 이렇게 미국으로 가서 바로 백악관에 가서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든지 또는 플로리다 마르라고 트럼프 대통령의 별장에 있는 곳에 가서 같이 골프를 친다든지 이럴 가능성이 혹시 있을까요?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뭐 2019년도만 하더라도 초대받지 않은 인도 모디 총리하고 또 거기서 양자 회담을 가져가지고 여러 가지 뭐 무역이라든지 방위에 대해서 협의를 했다는 보도는 제가 봤는데 그런다고 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G7에서 만난 다음에 바로 미국 가서 방미할 가능성은 저는 좀 적다고 봅니다. 예. 왜냐하면 어차피 24일 날 또 나토 정상회의가 예정되어 있고 근데 그건 아직 간다는 말이 확정은 안 됐다고 하죠. 거기에서도 이제 확정될 가능성은 높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사실 저희 한국의 입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관세 협상을 그렇게 빨리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만나야 될 계획이 있다면 피할 필요는 없지만 굳이 또 빨리 많이 만날 필요가 있을까? 왜냐? 지금 미국 연방통상국제법원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협상을 한 것을 의회하고 동의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행정명령 취소해라. 그래가지고 지금 항고한 상태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7월 패키지론도 사실 물 건너간 거예요. 그리고 일본도 5차 관세 협상했는데 잘 안 됐어요. 일본도 7월 달에 선거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충분한 시간을 좀 가지고 이 관세 협상에 대해서 참여하는 것이 낫지 이렇게 빨리빨리 하는 것이 굳이 저희 한국 입장에서 좋을 게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다만 이 만났을 때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야 우리나라가 24년도에 너희들 일자리 가장 많이 만들어줬어. 지난 3년 동안 그린필드 투자라고 해가지고 신규 시설 투자 우리가 제일 많이 했어. 이런 부분을 좀 강조하고 조선업 뭐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조금 시그널을 주는 것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고 뭐 미국 대통령과 뭐 좀 늦게 통화했다고 절대 주눅들 거 없습니다. 이거는 트럼프 대통령이 일부러 좀 늦게 전화해가지고 기선을 제압하려고 하는 그런 시그널이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런 것 같아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혀 그런 거 주눅들지 말고 우리의 계획대로 우리의 템포대로 끌고 가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 1기 때 트럼프 외교하고 2기에 트럼프가 바뀌었다고 해요. 예. 1기 때는 아베가 황금 골프제 주니까 좋아가지고 했지만 2기 때 일본 시바루 총리가
또 1조 달러 투자하겠다 했는데 바로 뒤통수 맞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세밀하게 계획을 짜서 만나야지 바로바로 이렇게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예. 보여집니다. 송영훈 변호사. 어쨌든 이재명 대통령은 실용 외교를 굉장히 강조하지 않습니까? 다른 뭐 중국과도 또 대만과도 또 미국과도 일본과도 다 우리에게 이익이 되면 우리가 그쪽에 뭐 싫은 소리 해가면서 뭐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그런 얘기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이번 그러면 다자 외교의 데뷔 무대나 혹시 모를 양자 회담 뭐 이런 거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어떤 그 협상 카드를 들고 갈까요? 일단 당장은 앞서 강성필 부대변인도 말씀하셨지만은 이 관세 협상에 관해서는 구체적인 카드 안 들고 가는 게 저는 우리 국익을 위해서는 좋다고 봅니다. 야당이지만은 이렇게 논평을 하는 이유가요. 앞서도 잘 짚어주셨는데 미국 연방 국제통상법원에서 이 관세 관련해서 무효라는 판결이 나올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리고 미국 국내적으로 그래서 지금 불확실성이 커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은 대한민국은 조속하게 결론을 내려고 서두를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사실은 이재명 대통령에게는 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일정에 대해서는 세 가지 선택지가 있었다고 봐요. 강유정 대변인이 이 통화에 관해서 처음 브리핑을 할 때는 다자회의 또는 양자 방문 계기 등이라는 네. 표현이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때는 G7 정상회의에 갈지 말지 최종 결정이 안 된 상태였겠죠. 그러면은 15일부터 17일까지 있을 G7 정상회담, 그리고 24일, 25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있는 그 나토 정상회의, 그리고 그 시기를 다 지나서 트럼프 대통령과 1대1로 정상회담을 하는 방법, 이 세 가지가 있었을 건데 가장 시기적으로 앞선 걸 택했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구체적인 결론을 들고 가기보다는 일단 상견례를 빨리 하겠다는 쪽으로 지금 외교 방향을 잡은 것 같아요. 예. 그렇다면은 결론에 집착하기보다는 일단은 한미 동맹은 굳건하다. 그리고 이재명 정부는 반미 노선을 걸을 뜻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확고하게 인식시켜 주는 것이 중요하다. 예. 그것이 이번 정상 외교의 목표가 되어야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상회담을 할 때는 어떤가 뭔가 의제가 있어야 하고 실무진끼리의 논의가 충분히 있은 후에 어떤 그 결정을 하기 위해서 최종 결정을 하기 위해서 정상회담이 마지막 순서인 게 보통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경우에 탑다운 방식 위에서 먼저 결정하고 나 이렇게 하기로 했으니까 실무선 알아서 그다음부터 준비해 라고 할 수도 있기 때문에 혹시 이 데뷔 무대에서 혹시 모를 또 큰 성과나 이런 것이 있을 수도 있다는 그런 분석도 일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아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첫 통화 때 이 골프 얘기가 나왔다고 합니다. 얼마나 정확하게 얼마나 많은 시간을 할애해가면서 골프 라운딩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골프 광으로 알려진 트럼프 대통령. 자, 해외 정상 만날 때마다 골프 외교를 적극 활용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골프 선수들에 대해서도 아주 많은 관심을 보여서 화제가 됐었는데 함께 만나보시죠. The women's U.S. Open was held this year at Trump National Golf Club in Bedminster, New Jersey. And it just happened to be won by a great Korean golfer, Sung Hyun Park. And 8 of the top 10 players were from Korea. The U.S. Open at my course 2 years ago, and Park won. Yes. And out of the top 10, 9 were from Korea. 1 was, I think, from China. Remember, she blew it at the last hole. She threw the chip. I'm tired. Can you still play with those girls? I love golf. She's going to be my partner now. 예, 조심히 박세리 선수도 만나고요. 우리 국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연설을 할 때도 와, 골프 선수 박성현 선수의 이름을 거론할 정도로 정말 골프를 좋아하고 다른 나라에 있는 선수들, 전 타이거 우즈 정도만 할 줄 알았는데 특히 우리나라에 있는 선수들까지 이름을 줄줄 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트럼프 대통령이 골프에는 진심인 것 같아요. 그다음에 제 주위에도 골프에 진심인 분들이 몇 분 계신데 그 정도는 다 되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그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까 옛날 생각이 나는 게 IMF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때 우리나라 IMF 때 우리나라 국민들의 마음을 달래준 사람이 2명 있었는데 둘 다 박 씨였어요. 예. 한 명은 박찬호 선수, 아. 또 한 명이 박세리 선수였는데 박세리 선수가 우승했을 때 그 맨발의 투혼으로 연못에 들어가가지고 그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예. 그 전까지는 골프라고 하는 것들은 백인들의 거의 뭐 동무대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맨발의 투혼으로 저렇게
그 역전 우승을 갖다 한 걸 딱 보고 그게 굉장히 골프강인 그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인상이 깊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결국은 그 이후에 올해는 조금 주춤하지만 우리나라 여자 골프가 세계를 주름잡았던 적이 있었는데 그렇죠. 예. 뭐 박성현 선수도 마찬가지고 다 박세리 키즈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예. 그런 내용들을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잘 알고 있다 이런 걸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장윤 변호사님. 네. 혹시 이재명 대통령도 골프 얘기를 했다니까 네. 골프 실력 혹시 아세요? 사실 지금 뭐 측근들을 통해서 전해지는 바는 왜냐하면 이 골프를 한번 치자고 미국 굉장히 중요한 지금 상대국 아닙니까? 예. 그런 제안이 왔기 때문에 그럼 정말 골프 회동이 이루어지나와 관련해서 뭐 각자의 실력을 이야기했다라고도 하니까 지금 그 실력에 대해서 여러 이제 언론 보도들이 나오고는 있는데요. 일단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골프 실력은 비교적 초보자 수준이다라고 지금 알려져 있고 기본적으로 이제 사법연수원 당시에 연수원 동기들과 모임을 만들어 가지고 골프 회동을 그 당시에 간혹 갖기는 했지만 그 이후에 뭐 변호사 활동을 하고 지자체장을 역임하면서는 이 비교적 골프를 자주 치진 않았고 국회에 입성한 이후에도 그 국회 여의도 정가에서 골프 회동이 누구누가 있었다 이런 말은 전해진 적이 없을 정도로 사실상 뭐 골프와는 조금 거리가 멀다고는 할 수 있지만 지금 이 국면에서는 뭐 연습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예.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강성필 부장님, 우리나라 대통령이 역대 대통령이 현직일 때 네. 미국 대통령과 다른 나라 정상들과 골프 회동을 가졌다는 제가 얘기는 들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네. 과거에 2017년도인가요? 이명박 전 대통령이 부시 대통령의 초대를 받아서 리조트에 방문했을 때 이 골프 카트를 타는 모습은 저는 봤던 것 같은데 실제 라운딩하는 장면은 제가 못 봤던 것 같거든요. 네, 저도 한번 검색을 해봤는데 라운딩은 안 하고 카트는 분명히 같이 타셨더라고요. 예. 근데 그날 골프 라운딩은 안 한 것 같아요. 예. 왜냐? 두 분 다 정장을 입고 저장. 계시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2008년도네. 2008년도. 예.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제 골프 회동을 한 적은 없는 것 같은데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골프 라운딩을 한다면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최초의 골프 외교를 하는 대통령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예. 이 트럼프 대통령이 골프를 워낙 좋아하니까 또 본인이 뭐 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통령이 조금 뭐 쉽게 말해서 훈수 두면서 조금 더 친해질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이재명 대통령도 또 같이 라운딩을 즐기면서 5시간 정도 같이 있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를 얘기하다 보면 어쨌든 정상 외교에 있어서 이보다 더 좋은 장면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예. 송영훈 변호사, 어쨌든 가능한 시간에 동맹을 위한 라운딩 갖기로 했다라고 오늘 대통령실에서 밝혔는데 이 골프 라운딩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5시간 넘게 걸리는 것이고요. 식사까지 합치면 거의 반나절 걸리는 그런 운동이기 때문에 좀 더 많은 대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사실 골프 회동하면 생각나는 게 지금은 돌아가신 아베 전 일본 총리가 미국으로 날아가서 황금 골프채를 선물하고 그 벙커에서 넘어지는 사진까지 공개가 됐을 정도로 굉장히 화제가 되면서 국익을 위해서라면 정말 일본 사람들은 뭐든지 하는구나라는 그때 인상을 막 줬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제가 안 그래도 지금 그 장면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가 생존해 있을 당시에 그렇게 본인이 넘어지고 구르는 모습을 보여주면서까지 자국의 국익을 위해서 골프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재명 대통령도 그런 부분 본받을 필요 있다고 생각 들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골프가 친교에 굉장히 좋은 운동입니다. 4시간, 5시간씩 함께 걸어다니고 공 치고 골프 카트 타고 하면서 별의별 이야기를 다 하거든요. 그리고 클럽하우스에서 보내는 시간까지 하면은 골프를 한번 같이 치면은 그 사람 기억 못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도 지금부터라도 골프 연습 열심히 하시고 뭐 군 골프장에서 골프 연습 열심히 하셔도 됩니다. 야당이 국익을 위해서 트럼프 대통령과 골프 치기 위해서 연습하는 것이라면은 그런 거 비난 안 할 테니까 열심히 쳐서 우리 국익에 도움이 되는 결과를 좀 가져오시라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뭐 지난해 그런 일이 있었었죠. 윤석열 전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골프 회동을 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왔을 때 당시의 야당이었던 민주당에선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한번 확인하시죠. 트럼프 행정부 출범 분석 끝에 나온 대응이 고작 골프 연습이라니 실망을 넘어 실소가 나옵니다. 안보와 경제 상황이 그 어느 때보다 위중한 지금 대통령이 국가 미래를 위한 심도 깊은 전략을 세우는 대신 골프채를 휘두르는 데 공을 들이겠다니 귀를 의심하게 합니다. 대미 외교를 코미디로 만들지 마십시오. 예, 장윤 변호사. 네. 저 때는 11월이니까 계엄 선포 전입니다. 맞습니다. 사실 모르겠어요. 그 당시의 야당이었던 민주당은 집권을 바로 할 수 있을지
몰랐었을 테니까 저런 이야기를 할 수 있었겠지만 어쨌든 국익이 도움이 된다면 이게 여야를 가리지 말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해주고 적극적으로 권장해주고 뭐만 해와달라. 그러면 우리가 인정해주겠다. 네. 이런 좀 분위기가 네. 만들어졌으면 좋겠어요. 저도 앞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여야 공이 필요한 자세고 윤석열 대통령이 골프 연습하는 걸 그것을 뭐라고 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다만 그런 맥락은 당시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 사실상 골프 예약이 다 돼 있는 그 군 전용 골프장에 평일에 그러니까 업무와 직무를 봐야 될 때 골프를 쳤다라는 좀 논란이 있을 때 그 당시에 이제 대통령실의 해명이 이제 골프 외교를 위한 것이었다라고 했더니 그걸 그대로 좀 믿기가 어려웠던 부분이 있었고 그 당시에 또 조 바이든 대통령과의 어떤 한미 동맹 강조하고 이런 부분이 너무 좋았지만 다만 어떤 구체적으로 얻은 한국의 이익이 있었는가? 그 당시에도 만찬장에서 이제 노래를 부르고 그런 연장선상에서 기시다 총리와도 정상회담할 때 이제 폭탄주를 마시고 이제 인간적인 스킨십 면에서는 어느 정도 성과를 쌓은 부분이 있지만 실질적인 외교가 좀 부족하다라는 이야기도 나왔었어서 그 연장선상에서 정권이 미국이 바뀌었으니까 그 부분과 관련해서 골프 연습을 했는데 뭐가 문제가 있냐라는 부분에 대한 어떤 비판 성명이 나왔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예, 저 골프 얘기뿐만 아니라 이 생과 사를 오갔던 결국은 흉기 피습, 그다음에 총기 피격 이 관련된 이야기도 함께 나누면서 참 정치가 어렵고 힘들고 정치 역정에 대해서 이야기도 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두 정상이 만났을 때 어떤 이야기가 어떤 방식으로 얼마나 길게 이어지게 될지 또 그 결과가 어떻게 국익에 도움이 될지 한번 저희가 계속해서 관심 있게 지켜봤으면 좋겠고 15일 날 출국한다고 하니까 그때 장면 다시 한번 그때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자, 저희는 다음 주제로 가보겠습니다. 예, 민주당 원내대표 선거에 출마하기로 한 서영교 민주당 의원이 더 좋은 사람 많다라고 했습니다. 어떤 맥락에서 저런 발언이 나왔을까요? 확인해 보시고요. 유시민 작가, 지난 대선 과정에서 김문수 전 장관의 부인 설란영 씨에 대한 비판으로 인해서 굉장히 논란이 많았었는데 자, 김민석 총리 후보자 가장 유능한 사람 잘 골랐다라고 칭찬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는 정치적 논평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주제까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더 좋은 사람 많다. 어떤 이야기하면 이 민정수석으로 거론되고 있는 그 인물에 대한 그 사람에 대해 평가하면서 그보다 더 좋은 사람 많으니까 다른 사람도 알아보면 어떻겠느냐 이런 맥락인 것 같습니다. 자,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이야기부터 확인하시죠. 먼저 변신을 해서 굽신거리고 그 다음에는 자료를 모아서 배신을 합니다. 변신, 배신 이걸 반복을 하기 때문에 검찰개혁 반드시 해야 되고요. 그 검찰개혁을 할 수 있으려면 인사를 굉장히 신중하게 평가, 대평이나 이런 걸 잘 보고 절대 누구의 어떤 솔깃하게 집어넣는 그런 정보를 믿으면 안 될 거예요. 예, 지금 민정수석으로 거론되고 있는 아마 내일쯤 발표하지 않을까 싶은데 거론되는 오광수 변호사는요. 사법연수원 18기 이재명 대통령과 연수원 동기라고 합니다. 옆반으로 알고 있는데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자, 이 오광수라는 분이 어떻길래 지금 그 범여권이죠 이제는 범여권에서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 왜 그런 겁니까? 글쎄요, 저는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저 오광수 변호사님이 이재명 대통령하고 사법연수원 동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정성호 좌장이라고 할 수 있는 정성호 의원이랑도 동기예요. 예. 옛날에는 사법연수원에 300명 뽑았습니다. 300명 뽑아가지고 2년 동안 같이 이렇게 계속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연수원 그때는요 굉장히 행사들도 많았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끈끈해질 수밖에 없고 누구보다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잘 알 수밖에 없는 그런 사이 아니었겠습니까? 그 다음에 그때 연수원 18기라고 하면요 지금으로 따지면은 40년도 더 전 이야기인데 예. 40년 동안이나 알아온 사람이고 이 사람이면 이재명 대통령이 내가 민정수석으로 한번 같이 일할 만하다 이렇게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 다음에 제가 봤을 때 오광수 그 변호사가 이재명 대통령보다 나이가 조금 더 많거든요. 예. 하지만 비슷한 나이니까 아마 친한 형 동생 이렇게 지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사실은 민정수석이라고 한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왕수석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가장 믿을만하고 무엇보다도 가장 유능한 사람이 그 자리에 가야
그래야지 정권이 안전하고 튼튼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요, 이재명 대통령이 오광수 검사장까지 하셨던 분이니까 굉장히 좋은 분이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은데 밑에서 왜 이렇게 반대를 했는가? 그 이유는 딱 하나 아니겠습니까? 검사 출신이다. 그것도 예. 특수부 검사 출신이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누가 더 일을 잘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 늘 말씀하시는 게 실용주의잖아요. 실용주의적으로 누가 일을 제일 잘할 것인가 그거를 봐야지 검사 출신이고 특히 뭐 특수부 검사 출신이고 이래서 안 된다. 이거는 말이 안 되고 예. 그다음에 민정수석 하셨던 분 중에 누가 있습니까? 제일 유명한 사람 조국 전 대표가 민정수석이었잖아요. 예. 그런데 조국 대표가 민정수석 역할을 제대로 했는가? 그렇지 않지 않았습니까? 지금 여당에서 민주당에서 가장 후회한 것 중에 하나가 윤석열 대통령을 검찰총장으로 임명한 것이다라고 다 생각을 할 텐데 그 윤석열 대통령을 검증했던 민정수석이 누구였느냐? 조국 전 대표 아니었느냐? 예. 그렇다고 봤을 때 제가 봤을 때는 이재명 대통령이 본인이 가장 신뢰할 수 있고 유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뽑아야지 옆에서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해가지고 만약에 인사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 오히려 부작용이 더 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강성필 부대변인, 네. 범여권에서는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영교 의원 같은 경우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특수통 검사로 같이 있었다, 같이 근무했다. 그러니까 더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더 많은 사람들을 좀 찾아봤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사실상 서영교 의원은 이 오광수 민정수석에 대해서 반대하는구나라는 이야기가 퍼진 거고요.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은 이 특수통 개보다 이 검찰 개혁하겠다고 검차 다시 갖다 쓰다가는 옛날에 조국 대표 그런 검찰한테 다시 당하는 되치기를 당하는 그래서 이게 어느 순간 개가 주인을 무는 짓이 반복될 수 있다 이런 비판을 하더군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그런 것 같아요. 이 정부의 핵심 요직에 검사가 있어서 되냐? 그것도 윤석열 전 대통령과 근무지에서 인연이 있었고 또 특수통 검사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팔이 또 안으로 굽는 거 아니냐? 그래서 검찰 개혁 제대로 못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고 또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아니 특수통에 대해서 검찰에 대해서 잘 알아야지 검찰 개혁도 또 제대로 하는 것이지 검찰이라는 조직에서 잘 모르는 이해도가 좀 떨어지는 사람이 왔을 때 과연 검찰 개혁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의견이 대립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대통령께서 판단하시면 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는 본인께서 나중에 책임지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광수 민정수석을 쓰더라도 이재명 대통령이 그만큼 신임하면 거기에 대해서 쓰고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책임을 지면 된다. 그럼요. 이 지도자라는 것이 수많은 고민이 있고 수많은 고민 속에서 결정을 하는 거고 그 결정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이 있으면 설득하는 것이고 예. 설득을 넘어서서 그것을 진행했을 때는 정치적으로 책임지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법무부 장관도 아니고 민정수석 그야말로 다 대통령의 비서예요. 예. 그럼 본인이 믿고 허심탄회하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하고 일을 하는 것이 저는 기본적으로 맞고 인사권자의 인사에 대해서는 사실 과도하게 개입하는 것은 저는 좀 잘못됐다고 봅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통령으로서도 어쨌든 정권 초기에 아주 중요한 검찰 개혁에 대해서 당과 그리고 저희와 비교적 같은 노선을 가고 있는 조국 혁신당에서도 반대 의견을 내고 있다면 여기에 대해서는 약간의 결정 시기를 늦추면서 숙고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서로 협의하는 모습을 예. 보여주는 것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봅니다. 알겠습니다. 송영호 변호사. 지금 이 민정수석실이 다시 힘이 좀 세질 것 같아요. 사실은 인사검증 문제가 생기면서 법무부로 인사검증 그 작업이 넘어갔다가 다시 윤석열 정부 마지막에 갖고 왔었잖아요. 다시 이제 민정 라인에 여러 지금 이제 법조인들이 들어갈 것 같아요. 뭐 이태영 변호사라든지 전치영 변호사라든지 이장형 변호사 다 관련돼 보면 이 이재명 대통령의 변호인 출신들이 지금 전면에 포진된 것을 놓고 이거는 어떤 의미냐라는 해석이 좀 분분한 것 같습니다. 저 인사 스타일이 결국은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 시절과 달라지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방증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아직 공식적으로 임명이 된 것은 아니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최종 임명이 되는지 봐야겠습니다만은 작년 총선 과정에서도 민주당의 이른바 대장동 변호인이라고 하는 분들이 7분이 공천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5명이 결국 국회의원 배지를 달았습니다. 이 대장동 변호인이라고 일컬어지는 분들은 이재명 대표 본인의 사건을 변호했거나 이재명 대표 측근들의 사건들을 방어하는 데 일조했던 분들입니다. 그러면은 자 지금 그 물망에 오르고 있는 분들 이태영 변호사 대북송금 사건 변호를 했었죠. 전치영 변호사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변호인단에 있었습니다. 이장영 변호사는 역시나 대북송금 변호를 했었죠. 이런 분들이 민정비서관, 공직기강비서관, 법무비서관의 내정설이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는 분들이 대통령실에 함께 들어간다. 그것은 누구도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범죄 혐의를 잘 이해하고 있는 분들에게 마치 상을 내리듯이 인사를 한다면 그것은 국민들이 공감하기도 또 국민들께서 동의하시기도 어려울 겁니다. 이 부분은 아직 공식적으로 임명되기 전이니까 인사가 만사라고 하는데 이재명 정부가 정말 성공하고 싶다면 반드시 제고해야 될 인사 중 하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불똥이 아까 얘기했던 오광수 변호사와 사법연수원 동기인 정성호 의원한테 불똥이 튀었나 봐요. 누가 추천했냐 막 이렇게 얘기가 나오니까 내가 추천했다는 가짜 뉴스가 떠돌고 있고 욕설 문자까지 받았다. 나는 이 오광수 변호사와 지난 38년 동안 전화 통화 한 번 한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명을 하는 그런 해프닝이 있을 정도입니다. 과연 이르면 내일 있을 청와대 용산 대통령실 2차 인선 발표에 오광수 이름이 들어갈지 한번 좀 지켜보도록 하시죠. 그런가 하면 장현미 변호사. 네. 지금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이 오늘 SNS에 이런 글도 올렸더라고요. 이재명 정부는 내년도 예산 편성 작업에서 검찰의 수사 예산부터 대폭 깎아야 한다. 직접 수사 전면 폐지가 필요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요. 뭐 검찰의 뭐 기소청으로 가야 된다. 뭐 이런 등등의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검찰 개혁이 지금 이재명 정부의 제일 먼저 추진해야 될 과제인 겁니까? 이게 민생을 앞선다고는 할 수 없지만 굉장히 많은 논의가 있었고 문재인 정부 때도 사실상 한 반쪽 정도 이 검찰개혁 검경 수사권 조정이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그 부분과 관련해서 완전히 좀 마침표가 찍혔다고 보기 어렵고 그 이후에도 논의가 계속 축적돼 왔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후보 시절에도 이재명 대통령이 사법개혁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수기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제 검찰개혁은 어느 정도의 스케줄이 나와 있다라고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수사기관이 수사, 기소를 동시에 갖고 있으면 특히 언론 주목도가 높거나 정치인 수사는 기소를 이른바 목표점으로 인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수사를 대대적으로 인력을 투입해서 해놓고서는 우리가 봤더니 혐의가 없습니다. 이 결론을 내기가 어렵거든요. 예. 그래서 특수수사가 무죄율도 상당히 일반 사건보다 높고 그런 건데 뭐 조국혁신당에서 이야기한 부분은 민주당의 입장과 완전히 결이 동일하다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왜냐하면 이 검찰개혁이 정확하게 돼야 예산 편성과도 맞물려 가지고 이 부분이 편성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스케줄로 민주당은 그 갈 길을 가는 원래 계획대로 추진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검찰 개혁 과정에서 어떤 또 야당의 반발 등도 있을 수 있고 검찰의 또 반발이 있을 수도 있고요. 어떻게 추진해 나가는지 함께 지켜보도록 하시죠. 자, 그런가 하면 인수위 없이 바로 취임한 이재명 대통령 인선 기준은 국민에 충직한 것이 첫 번째, 그 다음에 유능함이라고 밝혔죠. 자, 이 두 가지 갖춘 사람 찾기 참 어려울 겁니다. 자, 김민석 총리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 유시민 작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김민석 의원은 당과 국회에서 정책과 전략을 이끌고 국민의 목소리에 실천으로 응답한 정치인이며 국제적 감각과 통합의 정치력을 함께 갖춘 인사로 우리가 맡고 있는 위기의 극복과 민생 경제 회복의 적임자라고 판단했습니다. 김민석 국회의원을 지금 총리로 지명을 했죠. 저는 굉장히 좋은 결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해당이 없어요. 하고 싶은 사람 중에 제일 유능한 사람을 찾아야 되는데 저는 첫째 안 하고 싶어. 능력도 충분치 않아요. 예, 정혁진 변호사. 어떻습니까? 지금 가장 유능한 후보, 가장 총리가로서 적합한 인물을 꼽았다, 잘 뽑았다라고 유시민 작가 얘기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글쎄요, 저는 뭐 조금 더 무게감이 있는 예컨대 지금 역대 총리 중에 어떻게 보면 김민석 그 총리 후보자죠. 총리 후보자가 좀 가장 젊은 편에 속한 분이 아닌가 일단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 때는 처음부터 끝까지 한덕수 총리가 계속 총리를 갖다가 하셨었고. 그러게 과거 이낙연, 정세균 총리 등등 다 연세가 있고 정치 경력이 굉장히 기신 분들이네요. 그러니까 그 문재인 대통령 때도 다른 그때 이제 총리하셨던 분들이 아무래도 김민석 총리 후보자보다는 조금 더 무게가 있었던 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개인적으로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이재명 대통령이 김민석 총리 후보자를 정치적으로 더 키워주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가. 가장 대표적으로 내년에 서울시장 선거 있지 않습니까? 예. 내년에 지방선거 있는데 김민석 총리 후보자가
내년 시장으로 서울시장으로 출마할 가능성이 저는 적지 않다고 보여지거든요. 근데 총리를 1년도 안 하고 바로 서울시장을 가요? 그건 쉽지 않잖아요. 그래도 정권 입장에서는 내년에 서울시장도 가져오는 것하고 예. 그렇지 않은 것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있을 것 같으니까 저는 그래서 지금 비서실장도 마찬가지로 내년에 충남도지사 충분히 출마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닌가 일단은 그런 생각이 예. 들고요. 그런데 야권에서는 지금 이제 국민의힘이 야권이 됐으니까 가장 우려하는 바가 김민석 총리 후보자가 아무래도 그 옛날 그 미 문화원 점거했던 예. 어떤 그 관련해 가지고 중형을 받았던 그러한 경우도 있었고 그다음에 2001년도에는 그때 김민석 후보자가 국회의원이었는데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비자가 거부되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또 그 형님이 김민웅 교수니까 마찬가지로 굉장히 그 반미적인 그러한 그 성향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비춰질까 걱정을 하는 모양이긴 한데 그런데 제가 다시 한번 찾아보니까요. 2001년도에는 비자가 거부가 됐었는데 2005년에는 러트거스 대학으로 그 로스쿨로 유학을 갔더라고요. 예, 맞아요. 예. 또 하버드 그때는- 로스쿨 뭐 등등 케네디 스쿨 나가고 그랬죠. 케네디 스쿨은 그 1990년대 갔었으니까 그렇고 2001년에 비자가 거부가 됐는데 2005년에 러트거스 대학의 그 로스쿨로 유학을 갔으니까 그땐 또 유학 비자가 비자가 나왔겠죠. 나왔다는 네. 이야기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그 결국은 이재명 그 대통령이 마음 먹으면은 총리를 하는 거고요. 이제 국회가 야당이 극소수 야당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극단적인 여대 야수 아니겠습니까? 마음만 먹으면 김민석 총리가 임명이 될 거라고 예. 생각을 하고 총리가 됐을 때 국익을 위해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느냐 그게 제일 중요하지 않나 그런 예. 생각입니다. 뭐 국민의힘에서는 이런 비판들이 나오고 있긴 합니다만 총리 인준에는 180석이 넘는 의석을 갖고 있는 범여권의 입장에서는 인준까지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앞으로 나오는 이제 청문회 과정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나오는지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유시민 작가, 사실 이번 대선 과정에서 이 설란영 씨를 비난하는 그 발언으로 굉장히 논란이 됐었는데 그래서일까요? 더 이상은 정치적 논평을 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과거 발언과 최근의 발언 함께 들어보시죠. 유력한 정당의 대통령 후보 배우자라는 자리가 이 설란영 씨의 인생에서는 거기 갈 수 없는 자리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이렇게 발이 공중에 떠 있어요. 그러니까 제정신이 아니다 그런 뜻이죠. 더 점잖고 또 정확한 표현을 썼더라면 그런 비난을 그렇게 많이 받지는 않지 않았을까 해요. 그건 제가 잘못한 거고요. 설란영 씨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저렇게 말하고 행동하는 것일 거라고 나는 이해하고 있다. 내재적 접근법. 사실은 이제 비평도 이제는 좀 되도록 안 할 생각이고요. 뭐 말 나온 김에 말씀드리면 그냥 글 쓰고 뭐 이런 건 하는데 여러 가지 이번에 최근에 일들을 겪으면서 이제 그만해야 될 때가 됐나 보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송영훈 변호사, 이번 대선 과정에서 많이 좀 혼이 났나 봐요. 더 이상 논평 비판 안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그런데요, 유시민 전 노무현 재단 이사장이 정치 비평을 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 저는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중앙 정치에 관여하는 SNS 안 쓰겠다고 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봅니다. 그래요? 왜냐하면은 과거에도 평론 은퇴 선언을 했었고 예. 잠시 그래픽에도 나왔습니다만은 저게 빠진 게 있어요. 2021년 1월에 한 번 더 은퇴 선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요? 어떤 사건이냐면 노무현 재단에 계좌 추적됐다는 허위 발언을 했다가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고소를 당했잖아요. 그쵸. 그 당시에는 검사 예. 신분이었죠. 그래서 결국에는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도 되고 민사적으로도 3천만 원 배상이 확정이 됐는데 이때 이제 형사적으로 결론이 나기 전에 2021년 1월에 공개적으로 사과문을 냅니다. 그러면서 저의 잘못에 대한 모든 비판을 감수하겠습니다. 정치 현안에 대한 비평은 앞으로도 일절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었어요. 그런데 또 이런 발언을 해서 사회적으로 무리를 빚고 있는 것이고 사실은 유시민 전 이사장의 이 내재적 접근법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국민들로부터 공감을 얻기 어렵고 사실상 관심법 아니냐 이런 논란도 불러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당시 본인의 사과문에 이걸 예견한 듯한 문장들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 있는가 하면 말과 글을 다루는 일을 직업으로 삼는 사람으로서 기본을 어긴 행위였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비평의 한계를 벗어나 정치적 다툼의 당사자처럼 행동했습니다. 또 과도한 정서적 적대감에 사로잡혔고 논리적 확증 편향에 빠졌습니다.
이게 2021년 당시 사과문의 내용이거든요. 지금 설란영 씨에 대해서 최근 했던 발언과 비교해 보면은 결국엔 유시민 전 노무현 재단 이사장의 비평은 늘 일관된 패턴과 예. 한계가 있어 왔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강성필 부대변인 생각하시기엔 이번에 유시민 작가의 그 설화가 네. 이재명 대표의 득표율에 영향을 주었을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습니까? 당연히 영향 줬죠. 아, 그래요? 그것도 긍정이 아니라 부정적인 영향 줬죠. 거기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사실 이제 지난 총선 때도 민주당에서 막판에 사실 부산에서 제가 한 10석까지도 바라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막판에 민주당 구성원들의 어떤 설화 때문에 이 고리가 좀 풀어졌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단 1%라도 부정적인 영향은 분명히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민주당의 구성원은 아니지만 거기에 대해서 모두가 죄송하다고 사과드렸고 또 거기에 대해서도 유시민 작가가 또 본인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지날 때까지 좀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는 논란의 좀 중심이 되고 있는 여러 가지 설화뿐만 아니라 지금 어떻게 보면 굉장히 혼란을 겪고 있는 국민의힘으로 가보겠습니다. 예, 김문수 전 후보 정치 안 할 것 같이 또 당대표에 관심이 없는 것처럼 얘기해 왔지만 과연 그럴까라는 계속해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 국민의힘 정당 해산 사유다. 나 대신 감히 한덕수 후보를 밀어! 라고 SNS에 또 글을 올려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김문수 전 후보의 목소리 확인하시죠. 우리 당이 당내 민주주의가 무너졌다고 생각합니다. 당대표 김문수 해라. 이거는 김문수 너 아주 쓰레기통에 살아라 이거하고 똑같은 소리예요. 저는 뭐 당대표에 아무 욕심이 없습니다. 예, 장윤 변호사. 네. 지금 49.42 대 41.15, 8%포인트 넘게 차이가 났는데 이게 김문수 후보가 40을 넘었기 때문에 네. 잘 싸운 거냐? 아니면 8% 넘게 표 차이가 도대체 얼만데 지금 이 표 차이가 그때 문재인 대통령 당선했을 때 홍준표 시장 그 이후에 가장 큰 표차로 네. 진 건데 이게 어떻게 젖잘싸가 되느냐? 논란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도 국민의힘 현역 의원들은 본인의 지역구에서 이겼는지 여부를 아마 평가할 것 같고 예. 그러면 그 대한민국을 정말 동가서로 이분하듯이 사실상 대구 영남 PK에서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많은 득표를 했던 것도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PK, TK를 지역구로 둔 의원들 상황 속에서는 상황 인식이 대선은 이미 패배를 했지만 우리 지역구 그리고 그 지역의 확실한 이 응원은 확인을 했다라고 평가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럼 그 연장선상에서 어떤 판단을 할 것이냐. 우리는 지방선거도 어쨌든 채비를 해야 돼요. 예. 그럼 완전히 당을 환골탈퇴하듯이 정말 쪼개듯이 이런 분열을 감내하는 선택을 과연 할 수 있을 것인지. 제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인터뷰 내용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지금 국민의힘은 쪼개질 에너지도 상당히 좀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친한계가 당에 어떻게 보면 대단히 비토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만 세력적으로나 어떤 상황적으로나 어떻게 보면 소수이고 열세인 측면이 있어서 아마 국민의힘은 이른바 친윤계의 옹의를 받은 당권 주자가 또 끝내 선택되는 그런 국면으로 가지 않을까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김문수 전 장관, 전 후보는 아유, 이제 내가 쓰레기 같은 곳에 더 이상 몸담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계속해서 공개 행보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현충원 참배도 현충일에 했었고요. 여러 가지 공개 행보를 봤을 때 7월 또는 8월에 있을 전당대회에 출마를 해서 당대표에 관심이 있는 것 아니야? 라는 해석을 계속해서 낳고 있는데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그 김문수 캠프에 있었던 차명진 전 의원이 이렇게 오늘 SNS 글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이 22명의 의원이 특검에 찬성했다. 꼭 쓰러진 동지의 등에 칼을 꽂아야 했나? 을사 22적 잊지 않을 것이다. 조경태, 안철수, 김혜지, 박정아, 배현진, 서범수, 김재석, 진종호, 한지아 쭉 이름을 다 썼어요. 참 이 내용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글쎄요, 저는 의미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런 말씀 뭐 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연 차명진 전 의원이 저런 말씀을 하는 것이 국민의힘에게 도움이 될 것인가? 어차피 22명이 찬성을 하든 반대를 하든 결과는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국민의힘 현실은요, 극단적인 여소야대였다가 극단적인 여대 야소가 됐기 때문에 제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얼마 되지도 않은 국회의원들이 저렇게 막 싸우면서 당내에서
분란을 갖다 일으키는 것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은 지금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안팎에서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지지자도 마찬가지고 예. 국민의힘 내부의 그 구성원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여러 가지로 뭐 화가 나고 여러 가지로 이렇게 디프레스되고 예. 이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무슨 말이라도 하고 싶은 그런 경우가 많을 것 같이 보이긴 하는데 이럴 때일수록 차라리 가만히 있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예. 들고요. 저 22명이 다 자기 판단으로 찬성을 하든 반대를 하든 그거는 그냥 그러려니 하고 있다가 그러다가 어찌됐든지 간에 빨리 봉합돼서 제대로 똘똘 뭉치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지 서로 이렇게 서로 칼을 꽂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오히려 국민들을 예. 더 실망시킨 것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 듭니다. 송영원 변호사, 사실 여기에 거론된 이름의 상당수가 친한계, 친한동훈계 의원으로 불리는 분들이에요. 지금 김문수 후보 측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는 결국은 전당대회에 출마하고 가장 큰 경쟁자가 될 수 있는 물론 한동훈 전 대표도 지금 전당대회 출마 얘기를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그 경쟁자를 견제하기 위한 그런 내용입니까? 그런데요. 일단 평론의 기본은 팩트에 충실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차명진 전 의원의 저 SNS 내용이 허위사실입니다. 국민의힘 의원이 22명이 국회 본회의에서요. 그 특검법 찬성 표결하지 않았어요. 찬성하신 분들이 그 각 특검법마다 안건별로 조금씩 다르긴 하는데 예. 많아야 한 4명 정도입니다. 안철수 의원이 뭐 특검법 3개 다 찬성을 하셨고 김재수 의원도 대체로 찬성표를 던졌고 그런데 특검법마다 던진 분들은 다르고 어쨌든 22명이라고 하는 것은 애초에 팩트가 틀렸습니다. 그러니까 저것은 허위 사실이고 마타도어인 거예요. 차명진 전 의원께서 어떤 의도로 저는 SNS에 올렸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어제 저걸 공유하신 어떤 당협위원장께 네. 저것은 사실이 아닙니다라고 지적을 해드리니까 그분이 글을 내리는 일도 있었습니다. 예. 사실이 아니라는 걸 먼저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런 내분 상황을 수습하고 대안을 제시해야 될 사람으로 분류가 되는 홍준표 전 대구시장. 멀리서 하와이에서 계속해서 글을 쓰고 있죠. 자, 홍준표 대구시장 곧 6월 안에 귀국할 것 같은데 자, 과거 목소리 먼저 확인하시죠. 더 이상 이 당에서 못하겠다. 그거야 이준석 대표가 이제 알아서 하겠지. 그러니까 이 정도 합시다. 내가 갔다 올게. 갔다 올게 했는데 간 것 같지가 않고 부곡 하와이에 계신 것 아니냐라는 얘기를 계속해서 듣고 있는 홍준표 전 시장. SNS에 또 이런 글을 올렸어요. 대선 패배는 자업자득이다. 석고 대죄하라. 국민의힘의 후보 강제 교체는 정당 해산 사유가 될 수도 있다. 국민의힘은 병든 숲이다. 이제 불태워 없애야 한다. 발언의 수위가 점점 세지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러니까 홍준표 전 대구시장으로서는 본인이 계속 말했듯이 30년 동안 헌신했는데 헌신짝처럼 버려졌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국민의힘은 안 된다. 그럼 그 국민의힘이 왜 본인을 헌신짝처럼 버렸냐? 그 이유는 계속해서 이 자당에서 인물을 키워낼 생각 안 하고 자꾸 조금만 부족하다 싶으면 용병에 하니까 본인 같은 어떤 원래 그 당을 지켜왔던 사람들이 외면당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홍준표 전 대구시장께서 다시 정치에 복귀하실 것 같아요. 하지만 복귀를 하는 장소가 국민의힘은 아니고 저는 최근에 메시지를 보면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앞으로 보수의 미래의 지도자라는 것을 본인은 좀 생각하시는 것 같고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을 보수의 어떤 지도자로 키우기 위한 조력자 역할을 할 것 같다. 그럼 개혁신당에 입당을 한다는 얘기예요? 개혁신당에 입당할 수도 있지만 뭐 굳이 안 하고도 저렇게 계속해서 그 어떤 일이 벌어질 때마다 이렇게 저격을 할 수도 있고 또 이준석 의원에 대해서 도와주는 말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일종의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역할을 좀 본인이 하실 것 같다. 다만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과는 다르게 좀 거칠게 저는 할 것 같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정 변호사님 보시기에는 홍준표 대구시장의 이 생각, 어제 정치인이었으니까 지금 정치판을 떠났다고 하지만 그런 것 같지가 자꾸 많아서 이 의도는 뭐라고 파악하세요? 뭔가 미련이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홍준표 전 시장이 전 후보가 SNS에 뭐라고 했습니까? 이제 대선 끝나고 나면 국민의힘은 빙하 시대가 올 거라고 그랬어요. 영어로 아이스 에이지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진짜로 제가 봐도 국민의힘은 빙하 시대가 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 홍준표 전 후보는 대선 후보 4강까지 올라갔던 분인데 지금 어디 있습니까? 따뜻한 하와이에 앉아가지고 국민의힘 보고 니네 이제 빙하 시대 올 거야. 그다음에 니네는 뭐 위헌 정당으로 해산까지 될 수도 있어. 석고대죄해야 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정치를 그렇게 오래 하셨다라고 하는 분이 할 이야기인가? 아무리 그런 생각이 있다고 하더라도 가만히 계시는 게 본인이 몇십 년 동안 몸담았던 정당에 대한 그런 예의가 아닌가? 저런 이야기 한다고 해가지고 홍준표 시장 전 후보가 하신 말씀 중에 틀린 말씀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역시 맞는 말씀하셨네. 이렇게 박수 칠 만한 그러한 그 국민들이 여당을 지지하든 야당을 지지하든 몇 명이나 될 것인가? 저는 여태까지 그 쌓아놨던 모든 것들이 다 날 그 깎아먹는 그런 행동을 하시는 것이 아닌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예, 율 안에 귀국을 한다고 하니까요. 들어올 때 모습은 어떤 모습일지 저희와 함께 지켜보도록 하시죠. 저희는 7번째 주제로 가보겠습니다. 예, 7번째 소식. 개혁신당 대선 후보로 나섰던 이준석 의원 8.34%의 득표율. 자, 8%나 얻은 것인지 8%밖에 못 얻은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돈이 꽤 많이 거쳤나 봅니다. 자, 이준석 의원 3차 TV 토론에 했었던 발언으로 굉장히 논란이 많이 빚었었죠. 자, 그 이후에 했던 후회하는 발언 같은 뉘앙스의 발언 함께 들어보시죠. 솔직히 말씀드리지만 그때 완화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로 불쾌감을 느끼실 분들이 있는지는 제가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돌아간다면 그렇게 하지 않겠죠. 이것을 알고 간다면은 당연히 후보의 검증 차원에서 나올 수 있었다 생각하고요. 앞으로 그런 표현할 때 조금 더 순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선거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제가 만약에 책임을 져야 한다면 회피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당원들께서 어떤 판단을 하시는지 좀 들어보겠습니다. 예, 김수희 변호사 나오셨어요? 올해 후원 모금액 한도 3억 원 초과 달성, 소중한 후원금 부끄럽지 않은 정치로 보답하겠다. 그러니까 올해가 대선이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후원금 한도가 3억 원까지로 알고 있는데 그걸 초과 달성했다는 그런 뜻인가 봐요. 이준석 후보의 득표율과 비교해서는 제법 많은 돈이 모인 것 같습니다. 대선 후보에서 그랬을까요? 네, 대선 후보에서 아무래도 그런 영향이 좀 있고 아무래도 젊은 층의 지지자들 많이 얻었기 때문에 그런 금액을 달성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강성필 부대변인. 사실 이준석 후보가 네. 뭐 많으면 많은 표를, 적으면 적은 표를 얻었겠습니다만 뭐 돈이 부족한 거 아니야? 저 10% 못 얻었으니까 당이 혹시 잘못되는 것 아니야? 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이 정도면 잘한 거예요? 네, 그럼요. 그러니까 제가 선거 캠페인 과정을 보니까 선거 유세 차량이 5대밖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5대? 네, 그래서 개혁신당 선거차 찾아라라는 캠페인도 있다고 제가 들었었는데 그만큼 선거 비용을 아꼈고 또 특이한 점이 죄송합니다. 그 유급 사무원을 그 선거 운동원 안 썼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선거 운동원을 지역구가 253개가 됐는데 거기에 유급 운동원들을 뭐 10명씩만 쓴다 해도 그 돈이 얼마입니까? 그래서 무료 자원봉사자들 제가 쓴 걸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금액을 줄일 수가 있었어요. 근데 또 거기에 후원금도 있었고 또 어떤 정당 지원금 한 15억, 6억도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준석 후보가 당시에 이제 선거 때문에 단일화를 할 일은 없었다라고 알고 있었고 다만 우리가 이번 선거를 통해서 보여줄 수 있는 게 저렇게 돈을 뭐 30억, 50억도 안 쓰고도 8% 이상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공보물을 보내는 선거 후보 대통령 선거에서 공보물 보내는 비용이 370억이랍니다. 그런데 조사를 해보면 막상 그 공보물을 보고 집에 온 공보물을 보고 후보자를 선택하는 경우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보통 TV 토론 보고 많이 결정하죠.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번에 이준석 후보가 보여줬던 이 퍼포먼스를 보고 우리가 다음 대통령 선거에서는 과연 이 공보물도 과연 비싼 돈 들여가면서 이거 해야 되는가? 이거 좀 개선할 문제도 있다. 온라인으로 많이 하니까 이제는 좀 바뀔 것 같아요. 예, 송영원 변호사. 후원금이요. 어느 후원금이 마감됐다는 것인지 정확하게 구별해야 됩니다. 이준석 전 후보는 신분이 국회의원이잖아요. 국회의원은 본래 1년에 1억 5천만 원까지 후원금을 모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선처럼 전국 선거가 있는 해에는 그 한도가 2배가 돼서 3억 원까지 모금할 수 있어요. 지금 말하는 것은 그 3억 원 한도가 소진이 됐다는 것이고 대선 예비 후보는요. 그 대통령 선거 법정 선거 비용의 5%인 29억여 원까지 그 예비 후보 후원회에서 모금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이 과연 소진이 됐다는 것이 이걸 확인을 해봐야 돼요. 그 이재명 대통령이나 또 한동훈 전 경선 후보 같은 경우는 만 하루 안에 그 29억 원의 후원금 한도가 모두 차서 후원 계좌를 닫은 일이 있었죠. 펀딩을 받았죠. 그렇습니다. 펀딩하고는 또 다릅니다. 다른 겁니까? 펀딩은 나중에 돈을 돌려주기로 그렇죠. 약정을 하는 것이고 후원금은 그냥 주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예비 후보 후원회에 모금을 하는 것인데 지금 개혁신당에서 오늘 밝힌 것은 이준석 국회의원의 후원 한도 3억 원이 다 찼다는 겁니다. 그런데 대선은 선거 비용이 기본적으로 굉장히 많이 들어요. 2022년에 심상정 후보가 정의당 후보로 완주를 해서 2%대 받았잖아요. 예. 그 후에 2022년 8월 언론 보도를 보면 정의당이 선거 빚으로 인해서 당 부채가 32억 원이다. 그런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개혁신당도 과연 얼마나 돈을 썼는가 이 부분은 앞으로 대선 자금 회계 보고가 들어가 보면 그때 비로소 정확하게 알게 됩니다. 예. 이준석 후보 전 후보죠. 이준석 의원이 3차 TV 토론에서 했던 발언에 대해서 후회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때로 돌아간다면 그렇게 말하지 않았을 것 같다. 책임져야 한다면 회피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대표 출마 의지. 왜냐하면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누군가는 지방선거를 책임져야 하는데 그게 내가 될 수도 있다라는 듯한 뉘앙스의 발언을 했어요. 하지만 지금 돌아가는 분위기는 그렇게 이준석 의원에게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지금 TV 토론회 발언을 보고 이준석 제명 청원이 올라왔습니다. 국회 심사를 받게 되는데 이게 5만 명을 넘으면 무조건 이제 논의를 해야 되는데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이게 5만 명만 넘으면 국회에서 올려서 논의를 하는데 지금 이게 벌써 30만 명이 모였다고 해요. 근데 그래봤자 저건 청원이니까 실질적으로 제명을 하려면 우리나라 헌법이나 국회법을 보면 그 200석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대통령 탄핵 기준이 대통령 탄핵 기준도 되고 헌법 개헌도 그 기준이고 그다음 또 중요한 게 뭐냐면은 국회의원 동료 국회의원을 제명할 때 필요한 정적수가 200석이란 말이죠. 그런데 범여권이 190석이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개혁신당 3석을 갖다 뺀다고 하더라도 국민의힘에서 몇 명만 넘어오면 200석 채워지게 되면 진짜로 그 이재명 의원 이준석 의원이 제명될 수도 있는 것이 아닌가 일단은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럼 또 단일화 과정에서 끝까지 안 해줬으니까. 그다음에 개혁신당에서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돈을 안 썼다고 그랬잖아요. 예. 돈을 안 썼다라는 이야기는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준석 후보가 나는 당선될 생각이 없다 이 이야기 아니었겠습니까? 만약에 내가 진짜 당선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 그때 지금 그 개혁신당이 쓴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투자하지 않았을 것인가. 그렇다라고 하면 결국 이준석 후보의 목표는 10%, 좀 높게 잡으면 15%를 받는 게 그게 목적이었지 당선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으니까 단일화를 하지 않은 것이 아닌가. 그로 인해 가지고 그 김문수 후보가 보수가 분열해서 패배하게 되는 단초가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국민의힘에서 만약에 여기에 대해 찬성한 그런 생각을 가진 그 의원들이 있다라고 하면 진짜 뜻밖의 결과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예. 무엇보다도 지금 이준석 후보가 이번 대선에서 보여준 여러 가지 그 행동이 나중에 이제 40살밖에 되지 않은 이준석 후보의 정치적인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가 이 부분을 지켜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어쨌든 다시 돌아가면 그 발언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유권자들 또 국민들은 이준석 후보에 대한 가능성을 더 높게 볼지 아니면 틀렸다라고 판단하실지 함께 지켜보도록 하시죠. 저희는 다음 주로 가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요.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를 향해서 정신 잃은 그 남자 말이야? 나 그 사람하고 얘기 안 할 거야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고요. 불꽃 낙하산을 메고 16번 점프해서 기네스북에 오른 사람은 누구일까요? 이 두 가지 주제 준비했습니다. 먼저 화면으로 확인하시죠. Elon and I had a great relationship. I don't know if we're well anymore, but I'm very disappointed. He actually went up in campaign for me. Susie would say I would have won Pennsylvania easily anyway because we took the EV mandate and, which was a lot of money for electric vehicles. 예, 김수희 변호사. 지금 둘이 브로맨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친했던 대선 과정부터 아주 가족보다 더 가까웠던 두 사람. 지금 이런 말폭탄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네, 머스크와 그 트럼프의 그 갈등이 격화 일로를 치닫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아무래도 그 트럼프가 감세 법안을 추진하면서 그 안에는 이제 전기차 보조금 폐지라든지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요. 예. 또한 다양한 세액을 감액해서 앞으로 이제 미국 정부의 정부 재정 적자를 일으키는 그런 법안들을 포함했다라고 생각하면서 머스크가 이것은 역겹고 혐오스러운 법안이다. 이렇게 예. 공개적으로 반대를 하고 나서면서 이 갈등이 표면에 예. 나타났습니다. 예, 지금 저 화면 보시면 저렇게 4살 난 아들을 저렇게 안고 트럼프 대통령의 가족 사진에 낄 정도로 가까웠던 거 아니에요? 예, 사실 킹메이커라고 불릴 정도로 머스크는 트럼프의 가장 트럼프의 가장 옆에 있는 현 정부의 2인자였습니다. 예. 그래서 인수위 때도 가장 많이 나타나기도 했고요. 화면에서 보는 대로 아들과 함께 행사에 참석할 정도로 아주 가까운 관계를 지속적으로 보여줬습니다. 예. 또 지난 2월에 그 머스크가 그 정부 효율부 수장으로서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예. 그 자리에 아들을 데리고 나타났어요. 네. 트럼프의 집무실에. 네, 맞습니다. 그 장면이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어깨에 무등을 태우기도 했는데 이 당시에 트럼프가 매우 훌륭한 아들이다라고 예. 칭송하면서 매우 가깝고 그런 신뢰를 보여주긴 했었습니다. 예, 저런 상황이었는데 매우 실망했다. 야, 내가 너를 대통령 만들었는데 이 배은망덕하다 했더니 미친 거 아니야? 그래? 탄핵 좋아. 머스크는 불쌍한 녀석이야. 나 얘기 안 할 거야. 새로운 정당 만들겠다. 뭐 등등의 엄청난 이야기들이 오고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 사람 네. 뭐 물론 뭐 싸움 구경이라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어떻게 될 걸로 보세요, 두 사람? 네, 아무래도 두 사람의 싸움이 전 세계적인 지금 관심을 받고 그렇겠죠. 있기는 해요. 온라인 유행 콘텐츠죠. 밈도 발생할 정도로 실제로 그 트럼프가 트위터죠. X라는 것을 인수했었는데 예. 한 정치 저런 거군요. 만화에다가 맞습니다. 두 사람이 예. 싸우고 있는 모습. 심슨 만화인데 돈을 쥐고 있는 관중들 사이에 원숭이가 싸우는데 아하. 저 두 사람이 저기에 올라오기도 했고요. 예. 저렇게 계속 이 두 사람은 어떻게 보면 조롱한 듯한 밈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고 뉴욕타임즈에서는 이 인터넷에 팝콘을 만들었다. 이 팝콘이라는 것은 톡톡 튄다. 야.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해서 두 사람의 이슈를 자아내고 있고 결국 이렇게 두 사람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 것이 그 어디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과연 가장 지금 힘이 센 한 100일 정도 지난 트럼프가 싸움에서 이길 것이냐. 어차피 정권은 유한하다. 4년 지나면 결국 돈 많은 억만장자인 머스크가 이길 것이다. 참 말들이 많은데 저 두 사람이 싸우면 경제가 엉망이 되고 또 테슬라 등등의 주식에 투자했던 우리 개미 투자자들도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두 사람 모쪼록 원만하게 합의를 좀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주는 아까 보여드렸던 이 낙하산 연기를 펼친 배우 바로 톰 크루즈 이야기입니다. 함께 보시죠. You've always been on the right side, brother. I need you to trust me. One last time. It was for Tom to be on the wing. The wind distorts your vision. It's almost impossible to breathe. 김수희 변호사는 저 영화 보셨어요? 네, 저는 아직 예고편만 봤고요. 저도 못 봤는데. 네, 미션 임파서블 7은 봤습니다. 예. 네. 아주 저게 굉장히 인기가 많던데 네. 톰 크루즈가 기네스북에 올랐다는데 어떤 장면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사실 톰 크루즈가 에단 헌트라는 이름으로 더 유명하죠. 그렇죠. 미션 임파서블을 무려 30년 동안 찍어왔습니다. 예. 그런데 이번에 마지막이라고 볼 수 있는 미션 임파서블 8편에서 그 불에 타는 낙하산을 메고 16번이나 스카이다이빙을 해서 이 부분에 기네스북에 올랐다고 그러니까 합니다. 스턴트맨이 대역을 한 게 아니라 저렇게 직접 불타는 낙하산에서 뛰어내린 걸 16번을 했다는 거예요. 무려 16번이나 했고요. 사실 이 직전에도 건물에서 건물 사이를 뛰어내리거나 또 비행기를 타고 이륙하는 장면을 찍는 것도 다 직접 했다고 합니다. 톰 크루즈가 제가 알기로는 환갑이 넘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괜찮습니까? 네, 사실 톰 크루즈는 1962년생이에요. 예. 우리나라 나이로는 63세인데요. 예. 혹시 그 톰 크루즈와 비슷한 그 우리나라의 정치인이나 혹시 그 유명인들을 혹시 알고 계시나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정치인에는 최근 대선에 출마하셨었죠. 안철수 의원이 있고요. 동갑이에요? 네, 또 그 저희 또 우상호
최근 정무수석 후보가 예, 네, 우상호 의원도 동갑이시고요. 동갑이고. 배우 중에는 최수종 씨가 있습니다. 아, 네, 예. 이러한 나이에 목숨을 걸고 영화를 찍는다는 것이 쉽지는 않은데 그래서 기네스북 편집장이 이 사람은 액션 영웅을 연기하는 게 아니다. 실제 액션 영웅이다라고 칭송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이 톰 크루즈가 영화도 참 오랫동안 찍었지만 또 국내에도 굉장히 자주 왔던 것 같고 지금 화면에서도 잠깐 봤지만 국내 이 팬들과도 너무 친근하게 만나는 모습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친절한 톰 아저씨라는 별명이 있어요. 이번에도 이번 미션 임파서블 8에 출연한 모든 배우들을 다 데리고 한국에 내한했다고 하고요. 보통 이런 내한을 하면 한두 시간 정도 공연을 하는데 무려 3시간에 가깝게 롯데월드에서 2시간 이상 사인을 다 해줬다고 합니다. 예. 네. 12번째 내한을 하면서 우리나라의 최다 내한한 배우로 기록되기도 했습니다. 아, 성룡이 아니고 톰 크루즈가 국내에 가장 많이 내한한 그런 배우군요. 네,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저희는 10번째 마지막 주제로 가겠습니다. 예, 축구 국가대표팀 무려 11회 연속 월드컵 본선 진출을 확정지었죠. 어제 저녁에 금의 환영했습니다. 먼저 홍명보 감독의 목소리부터 확인하시죠. 손흥민 선수는 발바닥이 조금 그게 완벽하게 100% 낫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뭐 무리를 해서 한다고 하면은 뭐 20분, 30분은 충분히 뛸 수 있지만은 그거는 지금 그렇게 저 선수한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손흥민 선수가 이라크전에 뛰었으면 좋았는데 부상이 있었나 봐요. 그래도 어려운 원정 경기 2대0으로 승리를 하면서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이 11회 연속 월드컵 본선 진출을 이뤄내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기록이에요? 이게? 그렇죠.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한 나라는 6개 국가밖에 없습니다. 예. 대한민국보다 더 연속 진출 횟수가 높은 나라 딱 5개 있죠. 브라질, 독일, 이탈리아, 아르헨티나, 스페인입니다. 프랑스도 없네. 이 정도면은 대한민국도 이제는 세계의 어깨를 나란히 견줄 만한 당당한 신흥 축구 강국이 됐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지난 월드컵 16강도 갔었고 예. 그리고 이번 북중미 월드컵은 이제 손흥민 선수의 국가대표 이력으로서는 아마도 라스트 댄스가 될 가능성이 높죠. 92년생이기 때문에 내년 월드컵 때는 이제 만 34세가 될 거고 그러면은 여태까지 월드컵에서 밟아보지 못했던 8강 이상 그리고 또 본인의 월드컵 본선 4, 5골 이런 것들을 목표로 아마 굉장히 몸 관리를 잘해서 마지막 도전에 나서지 않을까 그런 예상이 듭니다. 김수희 변호사. 근데 손흥민 선수의 든든한 우군이었던 감독이 경질이 됐다고 하고 그렇다면 혹시 손흥민 선수의 거취에도 변화가 있는 것 아니야? 라는 얘기가 나오는 와중에 사우디 이적설, 그다음에 뭐 이적료 이런 얘기가 나오더군요. 예, 맞습니다. 손흥민 선수를 토트넘에 중용했었던 감독이 포스테코글루 감독이죠. 예. 경질되었어요. 이번에 유로파 리그를 우승하긴 했지만 아무래도 정규리그에서 너무 못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네. 너무 최하위 성적을 기록하면서 결국 경질됐고 아무래도 이 포지션에 토트넘의 포지션에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려면 아무래도 비용이 좀 필요하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의 이적료를 받아서 이 선수를 좀 새롭게 구성하겠다. 이러한 좀 전략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적료가 얼마쯤 지금 거론돼요? 예, 지금 아무래도 사우디 리그가 돈이 많잖아요. 맞습니다. 돈이 많아서 유럽 선수들을 많은 돈으로 좀 품고 있는데요. 손흥민 선수는 1,840억 정도? 이적료만. 예, 맞습니다. 연봉 빼고 이적료가 1,840억. 예, 맞습니다. 1억 파운드 정도를 토트넘에서도 좀 사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사우디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토트넘에서 사실 영웅이죠. 끝까지 토트넘에서 좀 멋진 경기를 펼쳤으면 하는 게 아마 팬들의 많은 바람일 것 같습니다. 예, 이상으로 토요일에 보내드린 뉴스탑10 마치겠습니다. 이어지는 뉴스에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 고맙습니다.